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인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세무사 유예반 시작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할 말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말해줘도 맨날 공부 어떻게 되냐고 다시 물어보는데 저는 회계 원리 때부터 맨날 똑같은 말 하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 방법이 제가 수많은 합격생들 가르친 방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과목은 세무사 2차 그 유예반입니다. 근데 유예반이 이제 3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기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계속 놀았죠. 좀 공부 좀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다 까먹고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기본 이론 요약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와 필수 문제들 풀어주는 시간이 유예 1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유예 1기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세무사반은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 골라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나중에 유예 2기 그리고 3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미리 좀 말해 놓을게요. 유예 2기 때는 진도별로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유예 2기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냅니다. 제가 사실 세무사 시험이 제가 IFRS 도입될 때부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 16년 동안 출제됐을 때 재무회계가 회계사 시험처럼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작년만 조금 제가 그 유예반에서 한두 문제를 좀 놓쳤었거든. 그리고 나서는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작년도 쉬웠어요. 근데 유예 2기 때는 혹시 모르잖아. 또 24년처럼 출제됐지. 그래서 약간은 까다로운 문제들을 60점 중에 한 12점에서 한 15점 정도를 출제하고요. 유예 3기는 실전형으로 전체 진도별 모의고사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예 1기 할 거다. 근데 유예 1기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고급 회계가 출제되기 시작한 게 지금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중급 회계와 그다음에 고급 회계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사실 지금 시간표상으로는 여러분들 30회라고 돼 있는데 강의는 24번만 할 거예요. 표정들 왜 그래요? 저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24회만 할 거고 지금 얼굴들을 봤더니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 2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급회계는 개정된 게 없어요. 그리고 작년 강의 들어보시고요. 작년 강의 내가 찍어놔서 지금 무료 강의로 올려놨거든요. 또 못 찾아. 자,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강의 쪽에 들어가시면 세무사 강의를 클릭하시면 무료 강의로 작년에 강의해놨던 거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첫 시간에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첫 문제가 딱 나와요. 환율변 논율과 문제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미리 들어놓으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고요. 이미 찍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좀 여러분들 8시간 수업이 없죠. 그래서 부탁인데 좀 미리 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급회계 얘기를 왜 하냐면 고급회계가 원래 세무사 시험에 2차 시험에 한 번도 등장을 안 하다가 최근에 4년 동안에 60점 만점에 12점 나왔고 60점 만점에 12점이 나왔어요. 이게 딱 20%죠. 그래서 결정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60점 만점에 빵점이 나왔어. 그래서 또 안 나오냐? 그래서 안 가져갔는데 60점 만점에 올해 21점이죠. 그래서 나오지 않은 합병과 환율변동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안 가져가시면 마음이 불안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재고자산 오늘 할 건데 재고자산 강의 들을만 할 거거든요. 오늘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슬럼프 빠지면 재고자산 공부하고 슬럼프 빠지면 재고자산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약한 단원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독수가 적기 때문에 약한 단원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실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 내가 부탁드리는데 고급회계 가져갈 거면 3회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틈틈이 여러분들이 계속 온라인으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세무사 준비생들은 1차 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저기 한 분밖에 안 계셔. 1차 때 제 세무회계 고난이도 특강을 들으신 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고급회계 필수니까 온라인으로 좀 들어놓으시고요. 5회로 강의했고요. 6회다. 6회로 강의해놓고 15시간으로 이렇게 강의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무료 강의로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책 똑같아요. 제가 개정했는데 고급회계 쪽은 어차피 똑같은 문제 나와갖고 개정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책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거 부탁. 그래서 이번 강의는 요걸로 진행될 거다. 그래서 시간표가 약간 변동될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들 보면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 선택했는데 제가 모르시는 분 없죠? 그래서 공인회계사 김원종입니다. 강의한 지 16년 됐고요. 합격시킨 만큼 합격시켰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돼요. 여기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재 소개.
안타깝게도 제가 교재를 안 바꾸려고 그랬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매년 다른 책들도 다 바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 그래서 책을 2권 사는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2권 사신 분이 안 미안해요. 선배님은 알겠죠? 선배님은 안 미안하고 선배님도 저한테 밥 사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해커스, 세무사, IF, RS, 그 다음에 제 이름도 들어가지 않아요? 네, 맞죠? 김원종, 재무, 회계, 연습이란 책은 여러분들 무슨 책이냐면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집이 있고요. 제가 좀 필기를 많이 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하지 말라고 제가 필기노트 만들어 놓은 책이 요약서입니다. 요약서는 1차와 2차에 동일하게 쓰는 거고요. 요거 5판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개정 안 했는데 한 10문제 정도 바꿨거든요. 근데 편한 대로 하세요. 만약에 작년 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문제 바뀐 거 찾아봐 갖고 복사해서 쓰든가 아니면 그냥 사서 공부하시는가. 자, 그 다음에 요약서예요. 근데 요약서 해커스, 그 다음에 얘는 없고요. IFRS, 그 다음에 김원종 이렇게 있는데 요약서가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사 준비생하고 세무사 준비생하고 같이 쓰는 요약서거든요. 이거 객관식 강의하고 2차 강의 때 같이 쓰는 요약서라서 포인트, 중급회계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고급회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는데 올해는 어쨌든 개정을 안 할 거니까 내년도 8월 달에 개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판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요거랑 요걸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온라인으로 들으는 수업 들으실 때는 이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무사 시험이 무언가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는 경향은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거고 어쩌다가 한번 나와도 15점에서 한 20점 나오는데 그게 당락에 좌우를 하지 않거든요. 작년에는 재무회계를 못하더라도 재무회계 40점 넘고 나머지 꽈락 넘기면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당락에 좌우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 연습서에 있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물론 똑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숫자만 바꿔서. 근데 항상 나오는 거는 요 원래 문제에 여러분들의 이론적인 어떤 기준서 문장 하나 갖다가 문제를 응용해서 내거든요. 그럼 이론이 약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응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문제만 딥다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붙긴 붙어요. 언젠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서와 그 문제집을 볼 때 여러분들이 1회독 할 때는 요게 한 40%, 그 다음에 요게 60%, 2회독 할 때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회독 할 때부터 이제 문제집 위주로 100%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요약서 찾아보시면서 기준서 문구 공부하는 걸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권 정도의 책을 냈는데 해커스에 와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 2책이에요. 알겠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에요. 알겠죠?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뭐 해야 되죠? 공부 방법. 특별한 건 없고요. 결석하지 마세요. 진도가 좀 기본 이론 강의보다는 당연히 빨리 나가겠죠. 이론 요약도 말고 한 번 빠지면 회계는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을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결석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특별한 말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회독수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습은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이제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 오늘 들은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복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다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4시간 복습을 할 거야. 근데 오늘 들은 거 오늘 그냥 복습하면 배운 내용들 다 알고 있으니까 복습 시간이 한 2시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저의 수제자가 되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갈아탄 사람들은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게 있으니까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날 들은 거 그날 복습하는 걸로 이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기는 좀 가지고 오세요. 2차 때 뭐 계산기로만 푸는 계산기 신공이 잘 통하진 않거든요. 그런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한 3, 4개 주제들 나오면 계산기로 푸는 방법도 좀 알려주거든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좀 빨리 풀 수 있잖아. 그래서 계산기 좀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4번째 복습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제가 풀어준 문제를 웬만하면 2차 답안지에 푸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2차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풀어본 문제에 챕터를 써놓고 거기에 문제를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놓고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시고 거기다가 틀린 게 있으면 틀린 이유를 보관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풀어볼 때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문제를 푼다. 그럼 내가 한 10문제 정도 풀어줬는데 10문제 채점한 거 틀린 이유를 그 다음번에 공부할 때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험이 뭔가 어려운 거 새로운 거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 바꾼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 풀 때 실수한 내용은 두 달 뒤에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실수한 내용과 동일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이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길인데 그걸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왜냐면 빨리 이제 다음 과목 공부할 것들, 그 다음에 내일 예습할 것들,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진도만 나가려고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세 개를 다 보관하고 확인하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세무사 준비생들 중에, 회계사 준비생들 중에 2차 준비하는 사람들 제 말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독서실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요 틀린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았죠. 그러면 이 책의 해답이 다른 책에 비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제 목숨과 바꾼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답을 볼 때 그 해답에다가 그 부분에 틀린 이유가 있으면 그 해답에다 적어 놓는 거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 때도 그 해답에서 내가 틀린 이유가 있으면 그거 두 번째 풀 때 실수 안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답에다가 적어 놓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보관 안 할 거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안 작성 요령인데 이것도 설명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으로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2차 시험이라고 해서 1차 시험과 요즘에 채점이 달라집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져요. 똑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문제를 크게 한 두 문제를 내고요. 30점으로 문제를 낸 다음에 물음을 한 10개 만들어. 그런 다음에 거기에 회계 처리, 기타 사항들 넣어가지고 채점을 할 때 거기다 부분 점수를 다 줬는데 그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2010년도에는 세무사 응시 인원이 한 1000명, 2000명 이 정도였어요. 1차 응시 인원이. 그리고 합격생들 뽑는 게 200명, 150명 이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채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부분 점수가 나갔는데 지금은 제가 말했죠. 아까 쉬는 시간에 10대 1이 넘는다 그랬죠. 2차 인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2차 인원이 1차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6,000명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대 1이 되는 거야. 그럼 채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만 보고 그냥 채점한다? 답만 보고 채점한다. 그래서 그냥 1차 시험에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다음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의 요구사항이 그냥 30개 있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를 그냥 주관식으로 푸는 거 30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물음이 하나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당기손익의 X1년도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뭐 X2년도에 OCI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나와서 2점, 3점으로 채점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서 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봤다. X1년도에. 그럼 뭐 있어요? 재평가 모형에서. 감가비겠지 뭐. 그래서 이 감가비만 그냥 숫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되면 재평가 손실도 당기 손실로 인식되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써가지고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합계액이라고. 요것만 써도 답 맞게 해줘요. 답만 써도 맞게 해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해설 내용을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요령을 길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얘도 어차피 OCI는 재평가 잉여금밖에 없잖아.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답을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림으로 풀어도 맞게 해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분계를 해서 풀어도 맞게 해줍니다. 산식으로 풀어도 맞게 해줍니다. 근데 이걸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여기다가 요게 100원이고 요게 150원인데 250원만 써도 맞게 해줘요. 맞게 해주는데 뒤에 해설 내용을 좀 쓰라고 하고 있거든. 답안과 관련된 그 계산 내용을 쓰라고 하고 있거든. 그럼 요 정도만 간단하게 쓰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각주 붙여가지고. 알겠죠? 답안 작성 요령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엔 채점 그냥 칼채점 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복습 방법 하기 전에 잠깐 출제 경향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세무사 시험이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그렇게 응시 인원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계학 1부에 재무회계가 60점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한 문제를 내고요.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요게 30점으로 주제 하나 나오고요. 요구사항에 여기 물음이 5개 있고 여기 물음이 5개 있었습니다. 물음 안에 이렇게 쪼개서 안 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큰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쉽게 나왔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해도 있었냐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이 30점 나온 해가 있었어. 근데 어떤 학생이 1차를 1학년을 마치고 1차를 붙었어요.
제가 교수로 있던 학교의 학생이. 근데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만 공부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붙었어. 그리고 나머지 과목이 전부 다 피를 흐르는 너무 어렵게 나온 거야. 그래서 꽈락을 넘겼는데 걔가 40점, 41점, 41점으로 그렇게 붙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럼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뒤에 내용들 잘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2021년도부터 바뀌었어요.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이제 30점, 30점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물음 1에 문제 1이 있으면 사례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를 내는 거지. 그래서 재고자산이 나오면 여기다가 뭐 재고자산에 포함한 항목의 결정,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그리고 소매제고법을 내는 거지. 세 가지 주제. 그리고 여기도 주제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내가지고 10점, 10점, 10점으로.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배워야 될 단원이 고급 회계까지 한 30단원 되거든요. 그러면 30단원 중에서 6가지 주제가 나오는 걸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 주제가 수익하고 주식기준 보상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걸로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수익에 3가지 주제를 냈어. 그리고 주식기준 보상에 4가지 주제를 냈으니까 요즘 추세가 이렇게 나온다. 작년만 좀 특이한 건 작년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한 가지 주제 15점. 뭐 나왔는지 알아요? 1번? 다 까먹었죠. 주당이. 난 시험도 안 봤는데 기억하는데. 두 번째가 뭐 나왔어요? 종업원 급여. 그 다음에 여기에 9점인가?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환율 변동효과. 그리고 합병 이렇게 나왔죠. 작년에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에 낸 문제랑 거의 유사해가지고 작년에는 재무회계 때문에 붙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효과는 얘가 고급회계 온라인으로 들어가라 했죠. 첫 번째 시간에 하는 첫 번째 문제 풀어주는 문제랑 똑같아요. 제 책에 있는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근데 문제는 강의를 이렇게 하면요.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제 문제는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주제로 나온 문제들을 많이 풀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용으로 풀어주는 이런 문제들도 풀어줄 건데 이런 문제들이 쉽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복습 방법. 이 문제집을 보시면 연습서 보지 마시고 지금 기본 문제와 그 다음에 고급 문제가 있어요.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숫자만 바꿔서 나오면 절대 맞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고급 문제는 적어도 빵점은 안 맞고 10점짜리로 이렇게 주제가 하나 나왔을 때 그래도 5점에서 한 8점은 맞아야 되는 문제.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문제 다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 풀어주면 여러분들 한 40번 만나야 돼. 원재훈에게서처럼 계속 보강해야 되니까 제가 풀어줄 문제는 한 70% 정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기본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 그리고 고급 문제도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작년에 주제들 다 풀어봤으니까. 근데 그래도 유예생이니까 기본 문제는 전 문제 다 푸셨으면 좋겠고요. 권장. 그 다음에 제가 풀어준 문제, 고급 문제는 이렇게만 풀어도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 없고요. 적어도 요거를 꼼꼼히 봐서 3회독 이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합격한 애들 보니까 내가 찾아와서 몇 회독 했냐고 물어봤더니 5회독 이상 하는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 아직 시간 많아요. 내년 시험까지 시간 많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그 다음에 제 책을 뭐 3차생이든 4차생이든 이러신 분들도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책에 익숙하신 분들은 전문제 푸는 것도 제가 전문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추천드려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8시간 수업이 되게 많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야. 한 2주간은 괜찮다가 이제 8시간 수업이 되면 그날 들은 거 그날 복습하는 것도 다른 과목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복습할 때는 제가 풀어준 문제 위주로 복습을 끝내. 알겠죠? 그리고 나서 한 2달 지나면 재고자산 다 까먹죠. 그걸 방지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니까 그 다음날 유형자산 복습할 때 내가 기본 문제 중에서 재고자산 안 풀어준 문제 있잖아. 그럼 그 한 문제만 풀어보는 거야. 그 다음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금융자산 나가고 있어. 근데 밥을 일찍 먹었어. 그래서 세법학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이나 20분 있는 거야. 그러면 또 한 문제 풀어보시고. 그러면 재고자산에 대한 감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복습하는 거 추천드려요. 일단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공부해라. 오늘은 여기까지요. 유예생들이죠 다. 세무사 시험은 2차부터 진짜인 줄 알죠? 회계사 시험은요 1차 경쟁률이 12대 1이거든요. 여러분들은 2차 경쟁률이 12대 1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생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예, 저는 이런 말 하는데 요즘엔 잘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시점이 젊었을 때 언젠가는 있어야 돼. 뭐 고등학교 때 3년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고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고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몇 년 인생에 목숨 걸고 공부할 때가 꼭 필요하다고.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 안 그렇습니까, 선배님? 그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공부할 때예요. 이거 올해 찾아온 학생 중에 내가 이번에 강의한 애가 아닌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 학생이었는데 8년 공부하고 붙은 학생이 있다. 아니 붙었으니까 다행인데 32살인데 군대 갔다 와서 시작해가지고 8년을 공부했다고 6차생.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나한테 미안한지 얼굴도 안 비치고 숨어 다녔다고 이 학원에서. 그러다가 이번에 합격해갖고 합격했다고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끝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됐어요. 자, 끝. 그 다음에 잠깐 연습서 잠깐 볼게요. 연습서 잠깐 할 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보시면 머릿말 있죠. 시험에 안 나와요. 읽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목차가 하나 있죠. 목차에다 좀 체크를 해주려고 여러분들 목차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팩의 상이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중국팩의 상, 여기가 중국팩의 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20% 정도는 고급회계가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오면 12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5단원, 26단원, 27단원, 28단원, 29단원, 30단원이 이제 고급회계입니다. 근데 1차에는 말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즘엔 2차 시험에 세무사 시험은 말문제 잘 안 내요. 채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일단 체크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공부를 할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 그럼 X를 좀 쳐주려고. 그래서 1단원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 체크하고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포인트 체크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단원도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단원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4단원은요 공부는 하세요. 근데 중요한 단원은 아니고. 그 다음에 5단원도 공부하셔야 되고 6단원도 공부하셔야 되고 7단원도 공부, 8단원도 공부, 9단원도 공부, 10단원도 공부, 11단원도 공부, 12단원도 공부예요. 알겠죠? 근데 일단 중급팩의 상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단원들이 있거든. 그럼 그 단원은 잘 봐야겠죠. 올해 시험이 중급팩의 하에서 다 나왔거든요. 시험이 39점이 그리고 고급팩에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세무사 준비생들은 중급팩의 상만 잘해요. 근데 올해는 중급팩의 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혼자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재고자산이 좀 중요해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매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은요. 유형자산과 거의 정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비슷해요. 그럼 나오면 그림 그려서 풀면 답이 거의 똑같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9단원이 금융자산인데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11단원이 금융부채인데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2번 정도 강의할 때까지 중급팩의 상을 끝낼 건데 중급팩의 상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한 시험이 한 2주나 3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재고자산, 유형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내년도에 20, 30점이 나올 거라고 나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땡큐인 내용은 24단원은 말문제 나오는 지역적인 단원이거든요. 1차에만 나오는 거야.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중급팩에 하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다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한 그러니까 두 단원 정도는 시험 문제에 출제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한 2개 주제, 여기서 한 2개, 그리고 여기서 한 2개. 그래서 대여섯 개 나올 건데 작년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본은 여러분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는 해. 알겠죠? 제가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합금융상품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복합금융상품. 그 다음에 리스도 요즘에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여러분들 안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단원이 중요하다. 17단원 건설계약이죠. 저는 별로 관심 없고요. 종업원급여는 작년에 제가 찍어줬는데 올해 나왔기 때문에 주식기준보상도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20단원이 법인세 맞죠? 맞죠? 법인세 저는 올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당이익은 나왔으니까 강의는 할 거예요. 다 강의는 할 건데 됐고, 현금흐름표도 나왔고, 회계변경 오류 수정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요거 세 개는 좀 챙겨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회계도 제가 여기 안 적어놨나? 적어놨죠. 문제가 여기 있으니까 사업결합. 요게 합병이거든요. 합병 나왔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유예반에서 문제도 냈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잘 모르겠지. 그 다음에 26번 26단원이 뭐죠? 연결이죠. 연결이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27단원은 특수주제인데 여러분들 지분율 바뀌는 거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강의 안 했어요. 30단원 파생상품도 안 나와요. 그리고 28단원과 29단원인데 29단원 환율변동효과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계기업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작년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실 건데 다 듣긴 들으세요. 다 듣긴 들으세요.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근데 연결과 관계기업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마 출제위원이 제 OT를 보진 않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먼저 설명할게. 어디를 좀 중점시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 일단 연습서를 잠깐 볼게요. 자, 1장은 과감하게 문제 1번 지우세요. 그냥 이렇게 표시하라고. 보지 마세요. 제가 포인트 체크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2장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가 있잖아요. 자, 거기 기본 문제 1번 있죠. 거기 기본 문제 1번에 물음 1과 물음 2와 물음 3번 그거 3개만, 물음 1, 물음 2, 물음 3 요거 3개만 체크해 놓고, 그 여러분들 시험이요 이론형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60점 중에 최근에 올해만 제외하고요. 올해만 이론형 문제가 없었고요. 2점에서 4점 정도로 약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원래 기본 강의할 때부터 포인트 책에다가 2차 약술이라고 다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다 체크가 돼 있는데 제가 회계사 준비생들은 이론형 약술형 문제를 중급회계 때 한 100개 찍어주거든요. 근데 세무사 시험은 그 정도까지 준비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한 20개 정도 찍어줄 테니까 그 20개 정도는 가지고 가자. 그 중에서 하나가 요 물음 1과 물음 2와 물음 3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인데,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하던 표준화된 수단을 뭐라고 하죠?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데 주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2차 시험에 약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분류하여 재무제표에 나타낸 것을 말한다.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자산부채, 자본,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수익, 비용을 재무제표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가 자산부채, 자본,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가 수익, 비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돼 있는데, 물음 1 보시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자산 부채의 정의를 4줄 이내로 기술하라고 돼 있죠. 쓰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 해답을 보시면 키워드 3개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 키워드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거래만 분개를 하죠.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산의 정의에. 그 다음에 자산의 정의의 두 번째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하고 있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의 정의는 미래 현금 흐름의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미래 현금 흐름의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것을 경제적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이것을 자산의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1점씩으로 채점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뭘 넘어가? 여러분들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자산의 정의를 써라. 그건 안 나와. 알겠죠?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모든 책에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법인세 회계를 배우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자산의 정의를 순족하는지 3줄 이내로 써라. 이게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키워드가 들어가면 요걸로 이제 3점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법인세회계는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이거 쓰면 돼. 그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는 능력이잖아. 경제적 자원. 그걸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걸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의 세금을 줄여주니까 미래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경제적 자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산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 안 해도 돼요. 이연법이 쌀 때 뭘 설명 안 해도 다시 할 거지. 지금 외워두면 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예요. 부채 정의 쓰라 그랬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만 말하는 거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말 요거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래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는 능력이죠. 부채는 미래의 현금 유출을 증가시키는 능력이니까 요것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지. 됐죠? 그리고 부채하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됐던 거 뭐죠? 의무죠, 의무. 돈을 갚아야 돼, 의무. 그래서 현재 의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부채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다. 이것도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인세 회계를 배울 때 이연법인세 부채를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만 써봐라.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그리고 미래에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의 이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인 의무예요, 의제 의무예요. 법인세법의 의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기 때문에 현재 의무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을 쓰시면 되고 그 내용 나중에 포인트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재무제표의 요소를 재무제표에 언제 분개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개념체계가 2019년 12월 4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요 인식하는 과정을 포착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럼 인식은 언제 하죠?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두 번째는 인식기준 통과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가 인식기준을 쓰라고 하고 있거든. 근데 중요한 게 요 개념체계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 후에 개념체계가 있어. 이거 개정이 2019년 12월 4일 날 내가 기억하고 있죠. 책 다 썼는데 다시 썼는 날이니까. 그렇죠?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취소하고 다시 썼다니까. 다 쓰고 나서 이 책. 그래서 개정 후고 그 다음에 개념체계에 자 개정 전 기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 개념체계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잖아. 요거 두 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 여러분들 요 개정 전 기준을 써야 돼요, 개정 후 기준을 써야 돼요. 이 개정 전 기준이 아직도 KIFRS에 들어가 있거든. 근데 개념체계가 아직 이 KIFRS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차 시험에 말 문제를 공부할 때는 이쪽을 공부해야 되는데 기준서에 있는 내용은 아직도 개정 전 기준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이쪽 내용이 이제 말 문제로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걸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산부채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재무제표에 찍어야 돼. 그럼 재무제표에 다 찍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필터링을 통과해야 돼요. 두 가지 필터링을 통과해야 돼서 인식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개정 후에 이걸 쓰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물음 2번. 인식이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서 포착하는 과정을 말한다. 3차생들 1차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니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인식 요건을 8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를 쓰라고 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뭐의 정의에 부합해야 돼? 저기 써놓은 자산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재무제표 요소에 뭐에 부합해야 된다?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근데 정의에만 부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분개를 할 수 있어요. 재무적 정보니까 숫자로 찍어야 되니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2번과 3번이 있는데 요 2번과 3번이 이렇게 인식기준이고 요거 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 인식기준을 쓸 때는 원래는 옛날에 개정전 기준을 쓰는 건데 개정전 기준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산과 수익은 미래의 현금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걸 원래 써야 되는데 그 표현을 형이상학적인 용어로 개념책에서 개정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미래 현금 이 차이가 나야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하죠. 그래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래서 목적 적합성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텐데 그 표현을 더 다르게 만들어놨죠. 여러분들 어떤 계정 과목이 현금 10억인데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금액 10억이라는 걸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죠? 충실한 표현. 다른 말로 표현 충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놨죠. 제약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계하는 시간과 비용이 있어. 그거보다는 뭐가 더 커야 된다? 효익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내가 1원짜리 분계를 하는데 회계사한테 가치평가를 맡겼더니 뭐 1억을 달래.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야.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계점책의 계정정 기준은 요거는 안 써줄게요. 동일했어요. 그리고 제약 요건은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 유입은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자산과 수익의 인식 기준. 유출은 비용과 부채의 인식 기준. 그 다음에 재무적 정보로 찍어야 되니까 미래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근데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똑같다 그랬죠. 금액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능력. 근데 내가 이걸 왜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유형자산 배우고 투자부동산 배우고 재고자산 배우고 무형자산을 배우는데 그건 기준이잖아. KIFRS. 그러면 이걸 써야 돼요? 아니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요걸 써야 된단 말이야. 실무를. 그럼 그쪽에서 인식기준 가르칠 때는 미래의 경제적 교육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이 인식기준에 포인트 책에 계속 나와 있고 그것과 관련된 약술력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걸 좀 외워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책은 요걸로 지금 답을 써놨는데 요걸 좀 외워놔다. 계속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 여러분들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하시오.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면 이걸 제가 회계 원리 때도 가르치고요. 중국 회계 때도 가르치고요. 2번 가르쳐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면 3번째 가르치는 건데.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아니 쓰지 마세요. 이거 요즘 추세 경향과 달라. 이게 1999년 세무사 2차 시험 문제예요. 이게 1999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에요. 세무사 2차 시험 문제라고. 이게 5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인식 기준은 뭐 요걸로 쓰든 요걸로 쓰는 건데 제가 이제 문제는 요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해야 됩니다. 질문: 인적 자원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는 되죠. 근데 두 번째 뭐가 안 되는 거야? 통제가 안 되죠. 인적 자원은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그거 하나 쓰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자원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해서 놀기만 한다 그래도 돈은 벌어다 줍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유입의 증가 가능성은 높으니까 그건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건 해결되죠. 근데 인적 자원이 김원정 100억이라 그래도 안 믿을 거죠.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갖다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적 자원은 뭐를 계상할 수 없다?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키워드 들어가면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약수형 문제 공부할 때 자산부채 정의 좀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식기준 중에서 개념체계 인식기준 말고 KIFRS 우리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에 들어가 있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 경제적 교육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외우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 강의 맨날 이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회계사반도 이렇게 똑같이 해. 얼마 전에 농림업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를 쓰라고 나왔거든. 근데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현재 의무는 줬어.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교육의 자산이니까 농림업이 유입 가능성 높다도 줬어. 나머지 하나를 쓰래. 뭐 써야 돼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근데 그거를 각 기준선마다 각각 외우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여기서 외워놓으면 답을 쓸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이거는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장입니다. 진도 됐다 빨리 나가죠. 3장 보지 마세요. X 됐죠? 예. 3장은 재무제표 표시인데요. 2차 시험에 약술용 문제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강사들이 재고자산부터 가르치는 거 다 알아요. 예. 저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챕터 4를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현재가치평가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여기에 첫 번째, 여러분들 제 책에 보시면요. 작년부터 바꿨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원래는 요 책에 출제 경향이 안 써져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기다 써줬어요. 출제 경향을 각 단원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 문제 리스트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체크하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다 체크가 돼 있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맨 마지막에 공부할 때는 필수 문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출제 경향에 현금 및 현금조사단과 은행 계정 조정표는 저 회계원리 때도 하고 중급회계 때도 하고 객관식 때까지는 하죠. 1차에 나오니까. 근데 2차 시험에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가치평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가치평가만 체크해놔요. 이렇게 됐죠? 현재가치평가는 시험 문제 2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그 금융자산, 금융부채, 전환사채, 리스, 할부 판매까지 요 5가지 주제에 이제 현재가치평가가 쓰이는데 여러분들 세무사 시험 치시는 분들 맞죠? 지금 세무사 강의 맞죠? 내 맨날 헷갈려. 그래서 세무사 시험의 특징인데요. 60점 만점이 나오면요. 어느 해든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20에서 30, 그리고 그 이외의 단원이 20에서 30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높았어. 알겠지? 작년하고 재작년만 제외하고. 근데 그 화폐의 시간 가치의 개념을 설명하는 게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예요. 자, 일단은 포인트 책 잠깐 보겠습니다. 포인트 책. 저 강의할 때 포인트 책하고 연습서 계속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니까요. 좀 적응하셔야 돼요. 필기하지 말라고 적어 놓은 거니까. 다 보지 마시고요. 체크를 잘할게. 일단 저한테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이미 밑줄까지 다 쳐져 있죠. 약술용 문제로 나올 거, 그 다음에 그 말 문제로 나올 거 객관식 때 다 해준 거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 4-4페이지 볼게요. 4-4페이지. 거기에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평가라고 돼 있어요. 자, 회계학에서 1년 이상을 장기, 1년 이하를 단기라고 하는데 화폐에는 시간가치, 이자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계학에서는 금액, 시기, 할인율을 알고 있으면 현재가치 평가하는 게 이론적으로 우수해서 장기일 경우에 채권 채무이면 현재가치 평가를 하죠. 질문 한번 해볼게. 단기이면 현재가치 평가를 해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죠. 그거 어디서 나오죠? 수익기준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는 장기의 채권 채무만 공부하는 거야. 거기 수치채권과 지급채무의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치채권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면 뭐 쓰죠? 매출채권.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이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을 쓰죠. 그래서 이게 수치채권이고 요거의 반대말이 지급채무니까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를 매입채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수금의 반대말 토지나 건물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미지급금,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면 차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 요게 만약에 기간이 장기이면 뭘로 평가하는 걸 배울 거다?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걸 배울 거다. 근데 잠깐 적을게요. 여러분들 요 매출채권을 만약에 차변에 잡으면 반대편에 쓰는 개정 과목은 뭐가 되죠? 매출. 그럼 얘가 현재가치 평가면 매출도 현재가치 평가겠네. 그럼 그 매출에 회계 처리하는 건 어디서 배울 거다? 수익의 장기 할부 판매에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또 배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앞에 만약에 매입 채권 대변에 쓰였어. 이게 현재가치 평가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쓸 때는 뭐 쓸까요? 재고. 그럼 그 재고도 장기 할부 구입이면 현재가치 평가하는 것을 재고자산 기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 문제 풀어줄 거야. 제가 재고해서.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지나 건물을 외상으로 판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 처리 위주로 공부를 할 거라고요. 유형자산 매입하거나 매출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과 차입금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얘는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동일하게 빌려주거든요.
그럼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동일하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액면이자만큼 잡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할인 발행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위주로 공부를 할 거다. 그 다음에 됐고요. 현재가치평가 시 적용할 이자율. 나중에 수익에서 다 할 거니까요. 유효이자에 쓰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10%라고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가치평가에 회계 처리가 있죠. 거기 삼각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좀 적응하셔야 되는데 저는 산식으로 문제를 풀 때도 있고요. 그림으로 풀 때도 있고요. 삼각표를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삼각표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처음 본 거 아니잖아. 나 2차생들 무시 안 할 거야. 세무사 준비생들. 그래서 삼각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물어볼 게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자, 만기까지 인식할 자 이자 수익이나 자 이자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근데 기간이 3년짜리야.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문제를 풀 때는 아까 삼각표를 그려서 삼각표 나와 있죠. 4-5페이지에 거기에 유효이자 부분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으로 잡히잖아요. 그럼 그 세 개를 더하면 되죠. 그럼 시간이 적게 걸린다,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화폐의 시간가치 내용에서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그랬어? 내가 미래에 받을 돈과 지금 투자한 금액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이자 요소. 그래서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을 제가 뭐라고 불러요? 명목금액. 계약서에 써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한 금액은 현재가치만큼, 공정가치만큼 투자할 테니까 이 명목금액에서 현재가치를 빼준 금액을 계산하면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 수익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양가로 2번에 뭘로 돼 있어요? 공식으로 들어가 있죠?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거기 다 별표가 쳐져 있죠. 동차생들은.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안 들은 사람들은 지금 체크해 놓으라고. 그 다음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제 기본서에 있는 사례고요. 객관식 때도 제가 풀어줬던 사례예요. 안 해줄 거예요, 올해는. 알겠죠? 유예생들 무시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화폐의 시간가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분개해 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만.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9페이지가 있는데 4-9페이지 그 9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럼 이 화폐의 시간가치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 물어볼 거예요? BS를 물어보겠지. 그럼 BS에 XX 연도 말에 어떤 채권 채무에 장부 금액을 물어볼 거라고. 알겠죠? 그럼 원래 삼각표를 그려서 그 삼각표에 있는 장부 금액을 답으로 쓰시면 되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통 강사들이 공식을 쓰죠. 나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설명할 거야. 그래서 기초 장부 금액에서 여러분들한테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액면이자 요걸 알고 있으면 요 기초 장부 금액과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다음 금액 구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다 배우죠. 나만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냥 남은 캐시플로우에 현재 가치로 땡겨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기말 요거 두 개는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쓸 거니까.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거기 장부금액 삼각후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4가지가 있죠. 근데 4가지를 다 쓸 게 아니야. 거기 4가지 중에서 요 3번째 것과 4번째 거 여기다가 1번이라고 써놓으시고 여기다가 2번이라고 써놓으시고 제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앞에서 가까우면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의 마이너스 액면이자 뒤에서 가까우면 남은 연금의 현재 가치로 구하신다고 가르쳐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럼 IS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XX 이건 연이죠. BS가 아니니까 기준 변동액이니까 채권이면 이자 수익 물어볼 거고요. 채무면 이자 비용 물어볼 거야. 그럼 삼각표 안 그리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어떻게 구하죠?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유효이자율. 됐지? 근데 요 기초 장부 금액을 X1년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그럼 X2년이나 X3년도 물어보면 요 기초 장부 금액 어떻게 구하면 돼? 앞에서 가까우면 1번 공식, 뒤에서 가까우면 2번 공식. 됐지? 그래서 요것도 지금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필기 안 하시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문제를 하나 풀어줄 거거든요. 자, 기본 문제 1번 풀어줄 건데 몇 장에? 4장에. 요거는 가져가세요. 기본 문제 1번은 일단 체크는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요. 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성은 있어. 알겠죠? 왜 필요하냐면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뭐가 다른 문제랑 차이가 나는 거냐면 현금 흐름에 기초의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럼 기초의 현금으로 있으면 현재 가치 땡길 때 기초의 현금으로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된다? 1 해야 된다. 현재 가치 땡길 때. 그리고 이자 수익 구할 때 그 기초 현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이게 리스에 우리 기준서의 사례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거 모르면 틀리는 문제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금과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아니라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현금흐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연속 상환사채의 현금흐름. 그때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리스와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도 필요해요. 됐죠? 나 요거 하나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유형자산이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사람 입장 그리고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 이 기간이 장기이면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판매자의 회계 처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매자의 회계 처리를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계약서에 써 있는 미래에 받을 금액의 총액이 나와. 첫 번째 문제가 400만 원을 받는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매년 초에 400만 원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 그 받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명목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서에 써 있는 금액, 미래의 총현금 수치액, 그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유형자산을 파니까 그때까지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를 했을 때 그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죠? 원가 모형일 때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손상차손 누계액 빼시면 돼요. 그건 자료에 주어져 있어. 그럼 질문, 이 미래에 받을 금액에서 요 장부 금액을 빼준 금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잡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판매할 가격으로 측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명목 금액에 뭘 땡겨야 돼? 현재 가치를 땡겨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재 가치는 연금 연가 계수랑 현가 계수가 주어지니까 그게 땡겨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때 보통 3년짜리가 나오니까 X1년과 X2년, X3년도에 판매자 입장에서 단기 손익에 미친 효과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잡을 금액은 현금 수수액에서 장부 금액 뺀다고 제가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 수익기준서에서는 이 현재 가치라는 용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공정가치라는 말을. 안 씁니다. 선배님, 6가지, 6단어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강의할 맛 나네. 한 명도 대답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걸 현금 판매 가격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요 차이를 우리가 뭐 잡으시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잡으시면 되죠. 근데 이것만 잡아야 돼요.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있으니까 이자 수익도 잡아야 돼. 이자 수익도. 그래서 이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를 만기까지 인식할 수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 수익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됐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 금액을 물어봅니까? 연도별로 물어봅니까? 연도별로. 그럼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요 이자 수익과 요 이자 수익과 요 이자 수익을 구하시면 돼. 뭐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상관표 그리시든가 거기서 유효이자 찾든가 아니면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느 해를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얘야? 얘야? 둘 다 아니잖아요. 얘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 유형자산을 파는 거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예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예요?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그러면 이건 X1년도에 인식해야 돼요? X2년도에 인식해야 돼요? X1년도. 그래서 여기에 뭘 빼먹으면 안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빼먹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X1년도에 단기 손익에 미친 효과에 요거 두 개를 놓치시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야.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을. 근데 금액이 똑같아. 근데 만약에 상품을 팔았어. 근데 상품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라고 순액으로 인식합니까? 매출과 매출 원가로 총액으로 인식해야 돼요. 총액으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숫자가 똑같을 때 요 현재 가치를 잡을 때 상품을 팔았으면 이 금액이 뭐가 되는 거죠? 매출. 그리고 요 장부 금액이 뭐가 되는 거야? 매출 원가. 자, 그럼 단기 손익에 미친 효과 물어보면 X1년도의 이자 수익에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면 되죠. 됐죠? 그러면 숫자가 똑같다면 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겠지. 요걸 뭐라고 불러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 뺀 거. 매출 총익. 그래서 제 지금 문제가 상품이 있고 비품 판 게 나오거든. 하나는 총액으로 인식해야 되고 하나는 순액으로 인식해야 돼. 그래서 요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험에 단기 손익에 미친 효과는 물어볼 때 요거 빼먹으면 틀린다고. 요거나 매출 총익. 그거 잠깐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얘는 구매했으니까 뭐 잡으시면 돼? 이자 비용. 그래서 만기까지 인식할
여기 이자 비용을 물어보면 그냥 면목 금액에서 현재 가치 구하는 건 아까 공식 1번에서 제가 설명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물어본다? X1년과 X2년과 X3년도에 단기 손익에 미친 효과를 물어본다고. 그럼 여기 이자 비용, 여기 이자 비용, 여기 이자 비용 답 쓰면 되는 거죠. 나 맨날 여러분들 내 강의 들으면 100번 들을 건데요. 여러분들 요즘 시험이 단기 손익에 미친 효과를 계속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만 써놓으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수익에다는 플러스 쓰고요. 비용에다가는 마이너스 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자 비용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 질문이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지금 요 포인트 책에 있는 문제는 아직 보지 마시고 포인트 책 그건 혼자 해보세요. 문제가 토지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단원이 감가상각비를 배우기 전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전 문제에서는 이게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토지는 뭐라 그러죠? 상각하지 않는 자산이니까 비상각 자산. 근데 if 이게 무슨 자산으로 나온다? 상각 자산으로 나온다. 그럼 상각 자산은 뭐까지 고려해야 돼요? 감가비. 그래서 감가비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단기 손익에 미친 효과인데 여러분들이 비품을 구입했다 그랬으면 이자 비용만 쓰는 순간 내년에 기약해야 돼요.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 각 연도의 감가비까지. 감가비는 어떻게 잡아야 되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인식해야 되죠. 그 방법을 교수님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공식 쓰자.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중에 문제에 나오는 대로 풀면 돼요. 세무사 시험에는요. 정액법하고 연수학계법을 제외하고 출제된 적은 없어요. 알겠지? 요즘에 회계사 시험엔 생산량 비례법도 나왔어. 며칠 전에. 하여튼 설명은 할 거야. 그래서 요거 잊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지금 사실 안 풀어도 되거든요. 다른 강사들은 이거 안 하고 재고자산부터 해.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지금 이걸 배우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야. 이게 뭐랑 실질이 똑같기 때문이냐면 리스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구매자 입장에서 장기로 구입했으니까 얘는 장기 할부 구입이죠. 제가 금융 리스의 실질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뭐라고 불러요? 차입해서 물건 산 거. 또 할부 구입. 내용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리스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 똑같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단기 손익에 미친 효과 물어보면 뭐하고 뭘 놓치면 안 돼요. 이자 비용 감가비 이거랑 회계 처리가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매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장기 할부로 구입했어.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유형자산 잡죠. 토지나 건물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불러요? 미지급금. 근데 지금 얘 입장에서 배우는 거잖아. 얘가 장기일 때 뭘로 평가한다는 거야? 현재 가치. 그럼 얘도 나중에 현재 가치겠네.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장기 할부를 구입하면 취득원가는 현금 가격 상당액이다. 현재 가치라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실질이 할부 구입이니까 회계 처리할 때 이 유형자산은 숫자가 똑같다면 리스에서 계정 과목 쓸 때 금융 리스일 때 계정 과목 못 써요. 5글자로. 대답해! 사용권 자산. 대답할 자신 없으면 뒤로 가면 돼요. 저는 한 명만 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급금이 있어요. 요 미지급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리스 부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리스 부채에서 이자 비용이 잡힐 거고 사용권 자산에서 감가비가 잡힐 거기 때문에 이 회계 처리를 해봐야지 금융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실질이 장기 할부 구입이야. 그럼 얘는 실질이 뭘까요? 장기 할부 판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여기 미수금을 잡는데 얘 입장이잖아. 얘가 장기일 때 현재 가치 잡는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 유형자산을 파니까 이렇게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할게요. 이익 났다고. 이렇게 잡아서 요거를 X1년도에 놓치지 말라고 제가 설명했죠. 됐죠? 그러면 얘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장기 할부 구입이라고 하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반대편이니까 뭐예요? 장기 할부 판매. 그럼 이 회계 처리랑 리스의 제공자 입장에서 금융 리스의 회계 처리랑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래서 이 미수금만 숫자가 똑같다면 현재 가치 땡기는 것도 똑같은데 계정 과목 뭐 처리하는 거야? 리스 채권.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판 걸로 처리하죠. 처음에 계약 체결했을 때는 이게 금융 리스인지 운영 리스인지 모르니까 가계정 쓰죠. 뭐라 불러요? 선금 리스 자산.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잖아. 됐죠? 네, 근데 얘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만 잊지 말자고 이 그림 다시 그려줄 거라고. 질문. 얘는 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안 잡힐까요?
리스의 정의 때문이죠. 이 리스료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치, 리스 제공자. 그럼 이 리스 채권은 미래에 받을 돈 명목 금액의 현재 가치야. 그 명목 금액을 뭐라 불러요? 대답 잘하는 것 같은데 5글자. 리스 총투자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래서 그거의 현재 가치만큼 리스 채권 잡는 거죠. 그러면 얘는 성급리스 자산, 내가 투자한 자산이야. 그럼 내가 투자한 자산은 뭐라고 불러요? 리스 순투자. 리스 순투자는 뭐라고 불러요?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근데 결정을 이거 두 개를 일치시키도록 뭘로 만들어? 내재이자를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숫자가 똑같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미리 설명하는 거야. 나중에 리스 배울 때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매년 말 이자 수익만 고려한다. 그리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과 감가비가 당기 손익에 미친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는 뭐의 기초라고요? 리스의 기초예요. 네, 그래 설명하는 거예요. 됐죠? 요건 잠깐 설명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시면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평가 기본 문제 1번이죠?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할게요.